청계천의 차가운 강물은 그날 새벽에 비명마저 삼켜버릴 듯 시꺼멓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도교, 영원히 건너가 버린다는 뜻의 그 다리 위에서 17 소녀의 소나기에서 16 소년의 옷자락이 힘없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여인의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하, 제발 이 손을 놓지 마십시오. 중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저더러 어찌 살라는 말씀입니까? 단종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전, 살아주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디 이 못난 지아비 따위는 기억에서 지우고 행복하게 살아주시오. 아니 되옵니다. 중전이 소리쳤습니다. 전하가 없는데 제가 어찌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호위 군사가 다가와 그들의 애틋한 시간을 막았습니다. 단종의 손이 중전에게서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이 슬픈 이별이 있기 4년 전 1453년 10월로 돌아갑니다. 계유정난. 그날 밤 수양대군의 칼은 궁궐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단종을 지키려던 충신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12살의 어린 왕은 옥좌에 앉아 있었으나 이미 허수아비였습니다. 허수아비 같은 어린 왕에게 수양대군은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동요하는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한 수단이었죠. 수양에게 가래란 피비린내 나는 칼춤을 끝낸 뒤 손에 묻은 피를 닦기 위해 내민 거짓 평화의 손수건에 불과했습니다. 1454년 수양대군은 조카에게 왕비를 드렸습니다. 송현수의 딸 13살의 송씨, 그녀가 바로 중전이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경사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왕비를 드린 후에 왕을 패하면 세상은 그것을 덕망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선양이라 부를 것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렇게 덕망 높은 자의 위치에서 왕위를 물려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치적 계산, 차가운 권력의 수학, 그 계산식 속에 두 아이의 운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송씨는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홀레복을 입었으나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13살 소녀에게 궁궐은 너무 넓었고 왕비라는 이름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신방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단종을 마주했습니다. 12살 소년, 그도 그녀만큼 두려워 보였습니다. 중전, 두렵지 않으시오? 단종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두렵사옵니다, 전하. 중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두렵소. 단종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왕이면서도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오. 숙부가 나를 죽이러 오는 꿈을 매일 꾼다오. 중전은 단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전하를 등진다 해도 저는 언제나 전하의 편입니다. 13살 소녀의 다짐, 그것은 순진한 약속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평생 지킬 맹세이기도 했습니다. 송씨라는 이름 대신 중전으로 불리게 된 첫날, 하지만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고립의 낙인이었습니다. 궁궐은 사랑 넘치는 신방이 아닌 거대한 흉과 같았고 사방에는 숙부의 첩자들이 내쉬는 탐욕스러운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만 12살 소년과 만 13살 소녀, 부부라는 이름으로 마주 앉았으나 그들은 차마 서로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두 아이는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어갔습니다. 낮에는 왕과 왕비였지만 밤에는 그저 외로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중전이 물었습니다. 전하, 만약 우리가 평범한 양반집 도련님과 교수로 만났다면 행복했을까요? 단종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지요. 아마도 그랬을 것이오. 하지만 그랬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오. 우리는 왕과 왕비로 만났으니까요. 중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행 속에서라도 전하를 만난 것이 다행입니다. 단종은 중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5년 6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 그가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1455년 윤유월, 지아비가 상왕으로 물러나던 날, 중전은 이제 겨우 익숙해진 교태전을 떠나 창덕궁 수강궁으로 거처를 다시 옮겼습니다. 상왕과 대비를 모신다는 명분은 화려했으나 실상은 두 어린 영혼을 한데 묶어 궁궐 가장 후미진 곳에 가두는 정중한 유폐였습니다. 대비는 수강궁의 퇴마루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담장 밖의 세상은 수양의 세상으로 변해가는데 이곳의 시계는 왜 이토록 무겁게만 흐르는 것인지. 지아비인 단종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고 그녀는 그 마른 손을 잡으며 보이지 않는 적들과 매일 밤 소리 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숨막히는 고요 속에서도 대비의 마음을 붙들었던 것은 동쪽 하늘에서 불어오는 은밀한 바람이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대비는 마음속으로 그들의 이름을 한자 한자 새겨보곤 했습니다. 그들은 세종의 숨결이 닿은 집현전의 학사들이자 소년왕의 앞날을 지켜주겠다 약조했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들이 보기를 도모한다는 소문이 문틈으로 스며들 때마다 대비는 떨리는 가슴을 억눌렀습니다. 1456년 6월 단종을 다시 옥좌에 올리려던 그들의 거사는 허망하게 부서졌습니다. 사전에 발각된 신하들은 세조의 직접적인 국문 아래 찢기고 타들어갔습니다. 붉게 달궈진 쇠붙이가 살을 파고드는 비명이 수강궁의 담장을 넘어 대비의 귓가에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성삼문은 세조를 끝내 왕이라 부르지 않았고 박팽년은 고문 속에서도 기계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참혹한 결과는 대비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사육신과 그들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그들의 처자식은 공신들의 노비로 흩어졌습니다. 대비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이 피바람이 자신들을 향해 불어올 것임을. 사육신 사건의 여파는 잔인했습니다. 세조는 이 일을 계기로 상왕인 단종을 죄인의 우두머리로 몰아 노산군으로 강등시켰고 대비 또한 그 지위를 박탈당해 노산군 부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수강궁에서의 짧았던 대비 시절은 그렇게 핏빛으로 얼룩진 채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영도교 다리 위의 이별과 강원도 영월의 차가운 강물뿐이었습니다. 대비는 부서진 옥좌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던진 그들의 시린 이름들이라 생각하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1457년 봄, 단종이 노산군이 돼 영월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녀는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청계천 영도교, 중전은 그곳에 도착해 단종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단종을 태운 가마가 나타났습니다. 죄인의 옷을 입은 16살 소년, 가마가 다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단종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단종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리 한가운데 서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종은 중전의 손을 세게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중전, 들으시오. 나는 이 다리를 건너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오. 단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건너지 마십시오. 중전이 울부짖었습니다. 건너야 하오. 그것이 내 운명이오. 운명이라뇨. 전하는 잘못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중전, 부디 건강하시오. 단종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중전이 소리쳤습니다. 약속하십시오. 꼭 돌아오신다고. 꼭 제게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십시오. 단종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요. 호위 군사가 다가왔습니다. 노산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사옵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중전의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중전, 저 물소리 들리시오? 중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청계천 물이 다리 아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은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오. 나도 그럴 것이오. 중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은 바다로 갔다가 구름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비가 되어 다시 이곳으로 옵니다. 전하도 그러실 것이옵니다.
단종은 천천히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중전은 다리 저편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단종이 멀어져 갔습니다. 중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단종이 다리를 다 건넜습니다. 단종을 태운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가 사라진 후에도 중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궁녀가 다가왔습니다. 마마, 돌아가시지요. 중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리 난간을 붙잡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단종을 놓아버린 그 손에서 그녀의 인생도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떠난 지 불과 몇 달 만이었습니다. 유배지에 갇힌 소년을 다시 왕위로 올리려던 숙부 금성대군의 계획이 수능에서 발각됐습니다. 세조에게 그것은 더 이상 소년을 살려둘 수 없다는 서슬퍼런 명분이 됐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내 자리는 결코 평온할 수 없다. 수양의 그 독한 결심은 곧장 영월로 향하는 사약 한 사발이 돼버렸습니다.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군부인 노산군께서 승하하셨사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군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내관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세계는 비명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도련해진 듯한 아픔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제 영월의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올리던 인사는 돌아올 것 없는 메아리가 돼 그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수모가 찾아왔습니다.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교를 읽었습니다. 노산군의 부인 송씨를 관비로 삼는다. 관비, 관청의 노비, 왕비였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종이 된 것입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호칭들. 단종은 임금에서 노산군이 돼 죽었습니다. 중전은 중전에서 의덕왕 대비, 대비에서 군부인, 군부인에서 관비가 됐지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 추락은 죽음보다 잔인했습니다. 중전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마마, 이제 마마도 아니구나. 나는 이제 종이로구나. 궁녀들은 울었습니다. 18살의 송씨, 왕비에서 관비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으로는 종으로 만들 수 있어도 그 기계까지 꺾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세조는 특별히 명을 내렸습니다. 그를 노비로 부리지 말 것이며 안팎에서 거처와 먹을 것을 넉넉히 주어라. 며칠 후 세조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송씨 여인에게 전하노니 왕께서 거처를 마련해 드리고자 하니 받으시오. 이름을 뺏긴다는 것은 영혼의 껍데기를 벗기는 일과 같았습니다. 어제까지 마마라 불리던 여인은 이제 부인도 아닌 송씨라는 성씨 하나로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사신이 내뱉은 송씨라는 호칭은 그녀의 지아비가 왕이 아닌 죄인으로 죽었음을 매 순간 일깨우는 잔인한 확인사살이었습니다. 물러가시오. 송씨 여인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송씨, 주상전하 세조께서 내리시는 쌀과 비단이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받으시오. 송씨 여인은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송씨라니, 그 입을 닥치지 못할까? 나는 조선의 국모였고 지금도 전하의 유일한 정비인이라 원수의 시해로 연명하느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굶어 죽어 지아비 곁으로 가겠노라. 그녀는 세조가 내민 온정이라는 이름의 굴욕을 거절함으로써 누가 진짜 역사의 승리자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송씨 여인은 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관비의 신분으로 궁에 남아 세조의 시해를 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성 밖으로 나가 스스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송씨 여인은 정업사로 향했습니다. 성 밖의 작은 암자, 서늘한 바람만이 문틈을 메우던 그곳은 더 이상 궁궐의 화려한 단청 아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비단 옷을 벗어던지고 오직 사람의 을이라는 이름 하나를 붙들고 그 뒤를 따른 3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상궁이라 나인이라 불리며 그녀의 손발이 돼주던 이들이었으나 이제는 거친 무명옷을 입고
함께 자색 염료를 뒤집어 쓰는 초막의 식구들이 된 이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버렸으나 이들 세 여인은 차마 그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조가 궁으로 돌아오라 명하며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그들은 우리 마마를 이 차가운 곳에 홀로 둘 수 없다며 스스로 관비의 길을 자처했습니다. 그렇게 정업사의 낡은 문 뒤에는 4명의 여인이 남겨졌습니다. 18살의 관비와 그녀의 운명을 껴안은 세 여인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그 고귀한 손을 차갑고 어두운 염색독 속에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모진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처절한 노동이었으나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도 날카로운 침묵의 시위였습니다. 보랏빛, 그것은 본래 구중궁궐 깊은 곳 가장 고귀한 이들의 어깨 위에나 머물던 왕실의 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색을 빚어내는 공정은 지독하게도 비천했죠. 차가운 물에 손을 적시고 흙내 나는 뿌리를 지디기며 온몸에 염료 냄새를 묻혀야 하는 일, 그것은 오직 낮은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씨 여인은 왜 하필 그 고단한 자색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구걸하지 않는 자가 선택한 마지막 존엄이었습니다. 저는 원수의 곡식으로 배를 채우지 않아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억척스럽게 천을 치댔습니다. 오늘날 서울 숭인동 일대의 옛 이름은 자적동입니다. 보랏빛 물방울이 떨어진 골목이라는 뜻이지요. 송씨 여인이 정성껏 물들인 자색천을 정업사 인근 바위 위에 널어 말릴 때면 덜 마른 천에서 뚝뚝 떨어진 염료가 바위를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씻어도 씻기지 않고 바위 속으로 파고든 그 빛깔을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것은 염료가 아니라 마마의 가슴에 맺힌 피멍이 흘러내린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바위는 자저감이라 불렸고 온 마을이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하여 건너편은 자색동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권력은 그녀의 이름을 지우려 했으나 땅은 그녀가 흘린 보랏빛 방울을 지명이라는 화석으로 남겨 영원히 기억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날 동묘역 숭인동 일대 낡은 골동품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 길목은 500년 전 여인들의 지독한 의리가 숨쉬던 장소였습니다. 정업사 초막에서 홀로 자색천을 치대던 송씨 여인을 보며 근처 숭인동과 창신동의 안악들은 차마 말을 건네는 대신 바구니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들이 가져온 나물 한 줌, 쌀 한 되가 초막 문턱을 넘을 때마다 권력이 지우려 했던 진짜 왕비의 존엄은 민초들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곳은 훗날 여인시장이라 불리게 됩니다.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대궐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왕비가 아니라는 것을요. 보랏빛 염료가 손톱 밑까지 파고들어 옹이가 박힌 손, 그 거칠어진 손으로 정직하게 제 삶을 일구는 송씨 여인이야말로 그들의 영원한 국모였습니다. 그녀가 멈춰선 곳은 도성의 동쪽 끝자락, 이제는 사람들에게 동망봉이라 불리는 나지막한 봉우리 위였습니다. 그곳에서 송씨 여인은 망부석처럼 서서 아득한 동쪽 산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산맥 너머 영월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올 때까지 지압이 단종을 향해 매일 아침 안부를 묻는 지독한 기다림이었지요. 그녀가 머물던 초막과 동쪽을 바라보던 그 바위 언덕은 훗날 한 임금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300여 년이 흐른 뒤 이곳을 찾은 영조는 여인의 꼿꼿한 절개에 감복해 바위에 친히 글자를 새기게 했습니다. 지금도 숭인동 언덕에 우뚝 서 있는 정업원국이 비석, 정업원의 옛터라는 뜻을 담은 영조의 어필은 이곳이 단순히 한 여인이 머물다 간 장소가 아니라 64년이라는 불가능한 기다림을 증명해낸 성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68년 가을, 한 시대를 피로 물들였던 사내가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조의 승하. 그 소식이 초막의 낡은 문턱을 넘어왔을 때 송씨 여인은 지니기던 자색천을 잠시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기쁨도 통쾌함도 하물며 해묵은 원망조차 비집고 나올 틈이 없는 휑한 얼굴이었습니다. 증오조차 힘이 있어야 하는 법. 그녀에게 수양이란 이름은 이미 오래전 마른 잎사귀처럼 아무 감정도 의미도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전하, 들으셨습니까? 그 사내가 마침내 갔다고 합니다. 원망이냐고 물으신다면 이제는 그럴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다 답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전하를 향한 그리움만으로도 이미 꽉 차 있어서 그 사내를 앉혀둘 단 한 뼘의 자리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증오하는 시간조차 아까워 나는 그를 내 인생에서 지웠습니다. 그러니 전하, 이제는 그곳에서 그를 만나더라도 그저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치십시오. 서럽다 말하기에는 그 세월이 너무나 징글징글하게 길었습니다. 64년은 원망조차 닳아 없어져 하얀 뼈가루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64년 동안 그녀가 드린 것은 천조각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 맺힌 피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 곁을 지키던 3명의 여인들은 이미 흙이 돼 정업사 뒷산에 묻혔습니다. 죽어서도 마마를 지키겠다는 그 지독한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사람들은 훗날 그들의 무덤을 삼처녀묘라 부르며 주인 잃은 꽃처럼 시들어간 그들의 충절을 전설로 남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허리가 굽은 마지막 한 명의 여인뿐이었습니다. 내가 이 꼴이 되어 전하를 만나면 전하가 나를 알아보실까? 18에 나는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흉측한 노파가 되었는데 전하는 여전히 17의 그 고운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말이다. 방 안에는 64년 동안 배어든 자색염료의 비릿한 냄새와 노인의 마른 갈에 끓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죽음은 문 밖에서 서성이는 손님처럼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고 81살의 송씨 여인은 이제 제 숨 하나 건사하기 힘겨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밤 송씨 여인이 힘겹게 입술을 뗐습니다. 동쪽 창문을 열어다오. 마마, 밤바람이 이토록 차가운데 어찌 그러십니까? 몸을 더 상하시옵니다. 괜찮다. 이제 곧 전하를 만날 것이니 저 바람이 전하의 곁처럼 느껴지는구나. 어서 열어다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창호를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영월의 장릉 쪽에서 불어온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의 묵은 자색 냄새를 흩뜨렸습니다. 송씨 여인은 그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보이십니까? 제가 이제 갑니다. 허공을 휘젓던 송씨 여인의 손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64년 동안 자색물을 들이던 그 징글징글한 그리움의 증거였던 손이 마침내 멈췄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영도교 다리 위에서 멈춰있던 그날로 돌아가서 이제 막 다리를 건너온 소년의 손을 맞잡았을 것입니다. 송씨 여인이 숨을 거두고도 역사는 그녀를 오래도록 외면했습니다. 그녀가 죽고 177년, 그리고 단종이 유백길에 올랐던 그날로부터 무려 241년이 지나서야 세상은 뒤늦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698년 숙종의 교서가 텅 빈 초막터에 도착했습니다. 노산군은 억울하게 폐위되었고 그 부인 송씨는 평생 수절하며 절개를 지켰으니 마땅히 그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이제 노산군을 단종으로 송씨를 정순왕으로 복위하노라. 그것은 단순히 먼지 앉은 족보의 한 줄을 고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241년 동안 민초들의 가슴 속에 전설로 야사로 떠돌던 보랏빛 손을 가진 왕비에 대한 뒤늦은 참회이자 권력이 지우려 했던 인간의 존엄을 역사가 마지못해 인정한 공식적인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정은 바르고 꼿꼿하다는 뜻이요. 수는 도리를 따랐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바르고 순한 왕후라 칭송했지만 정순왕후는 결코 순하기만 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서슬퍼런 원수의 시혜를 개밥 취급하며 거절했고 관비라는 낙인 앞에서도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64년의 고독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지아비에 대한 의리를 증명해낸 조선에서 가장 지독하고도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지아비 단종의 무덤은 강원도 영월의 장릉에
정순왕후의 무덤은 경기도 남양주의 사릉에 있습니다. 생전에 함께하지 못한 두 사람은 죽어서도 산맥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누워 있습니다. 사릉이라는 이름 그대로 죽어서도 남편을 생각한다는 그 지독한 그리움만이 능의 이름이 돼 남아 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영도교 다리 위를 지나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다리 위에서 두 어린 왕과 왕비가 생이별을 했다지 다시는 못 건너온다 해서 영도교라 했다더군. 슬픈 이야기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코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세조는 왕위를 빼서 옥좌를 차지했지만 역사는 그를 피냄새 진동하는 찬탈자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왕관을 뺏기고 관비가 됐으나 역사는 정순왕후를 조선에서 가장 고결하고 꼿꼿한 왕비로 기억합니다. 역사는 때로 비정합니다. 하지만 그 비정한 역사 속에서도 끝내 꺾이지 않는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원망 대신 인내를, 증오 대신 그리움을 선택한 여인. 그 선택이 그녀를 노비 송씨가 아닌 조선의 영원한 국무로 남게 했습니다. 64년 동안 한순간도 전하의 왕비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관비가 되어도 미친 할멈이라 손가락질을 받아도 저는 전하가 남기신 존엄을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